아니 근데 마약이 조선 시대부터 있었습니까? 네. 근데 또 조선 시대에도 마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고요. 그렇죠. 예. 마약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세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네. 설록화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설렁거 재밌습니다. 저 사진이 오늘 마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게. 너무 이뻐 예, 보이는데? 사진만 보면 너무 좀 낭만적으로 보이실 텐데요. 아이들이 손에 든 것이 무슨 꽃이냐?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양귀비는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던 작물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양귀비 재배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양귀비 재배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면은 그 부상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상자들을 치료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아편, 그리고 그 아편을 가지고 만드는 몰핀이 됩니다. 그 아편과 모르핀의 재료가 되는 것이 양귀비죠. 아니 근데 일본 전쟁 참전이랑 우리나라 양귀비가 확산된 거랑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전쟁 때문에 이제 해외로부터의 수입 경로가 막히게 됐었고 가격은 이제 폭등하게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식민지였던 조선을 아편 재배지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나 만주는 아편 중독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편을 팔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소비지가 되는 건데 일본 본토에서 타이완이나 만주까지는 좀 배로 이동하고 시간이 이제 걸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육로로, 철도로 바로 우송을 할 수가 있어서요. 유통비가 절감되는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양귀비를 잘 키워서 이제 아편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 공급 기지로 삼으려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면 양귀비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배한 겁니까? 예, 당시 그 재배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이제 자료집으로 남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의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일제는 1919년에 아편 취체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양귀비 재배를 이제 장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편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양귀비를 키울 수 있었고요. 재배 구역도 한정시키면서 제조한 아편은 모두 정부에 납부하게 한 제도, 그러니까 전매 제도를 이제 실시를 옛날 했습니다. 담배처럼 팔. 맞습니다. 관리를 똑같은 전매 제도였어요. 네. 양귀비 농가를 늘리려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 저기는 양귀비 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맨손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을 했으면은 위험한 걸 만졌을 텐데 이게 또 괜찮았을까요? 사실 뭐 양귀비의 경우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독 물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되게 높았을 거고요. 예를 들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와인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 와인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도 와인을 먹으면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달 장애가 생기는 태알코올 증후군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접근성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아편을 하면서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게 그만큼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중독될 그럼요. 가능성도 네네, 훨씬 맞습니다. 많아지고. 그런 게 좀 되게 충격적입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살해 사욕을 채우려고 한 일본의 이런 야비한 계획, 이렇게 예. 성공합니까? 우선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네. 1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예상보다는 좀 훨씬 빨리 끝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키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양귀비 재배 안 해도 되니까 네. 마무리가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좋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1920년 중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네. 네. 재배지가 줄어든 것과 관계없이 모르핀 그 중독자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조선에만 약 3만 명 정도의 몰핀 중독자가 1920년대에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3만 명이요? 와,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때는 또 조사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데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더 많을 수 근데 사실 몰핀이 어떤 물질인지를 알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네. 양귀비는 이제 재배를 하는 거고요. 네. 꽃봉오리에서 나오는 유액을 이제 받아서 말려서 응고한 게 아편인데 네. 이 몰핀은 사실은 아편으로부터 진통제 성분만을 추출을 해낸 거거든요. 추출을 해냈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편보다 엄청나게 높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약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는 주사약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더 확산되고 중독자를 늘릴 가능성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몰핀을 만들 수 있었던 권한을 이제 인정받은 그 당시에 이제 제약회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제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인데요. 1차 세계대전을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몰핀을 이제 많이 만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버리니까 만들어 두었던 그 모르핀이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어떻게 할지 처치 곤란하게 된 그렇죠, 거죠.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네. 기업들이 좀 어떻게 하죠? 이제 특가로 팔죠. 떨이 이런 걸로 떨이,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 이렇게 이벤트로 묶어가지고 파는데 아 이걸 근데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심한 일을 네. 주식회사는 하게 되는데요. 더 심한데? 예, 떨이로 팔거나 원 플러스 원인 차원이 아니라 네. 이 조선인을 상대로 불법 밀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쓰레기 같은. 너무 나쁘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이런 거 만행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징용하고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탈해나간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반도에 퍼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애기들 아까 보세요. 양귀비 막 손에 들고 다니고. 그 당시에 실은 1912년도에 네. 헤이그에서 국제 아편 협정이란 걸 맺어서 마약이 더 이상 이렇게 조금 국제사회에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 규정을 교묘히 이제 피해서 우리 조선 땅을 이용해서 재배를 했고 실제로 중독자 숫자도 마음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아편과 모르핀 있죠. 이게 중독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 아편을 하면은 노동력 제로가 돼버려요. 의지가 약간 게을러지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있을 힘도 없어. 그래요? 그리고 인생이 안 돼. 오늘 내가 20g을 했죠. 이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 가지고 내일 똑같은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40g을 해야 돼. 계속 늘어나. 늘어나는구나. 이거는 인생 디 엔드예요. 모르핀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그만큼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서민들이 아플 때 쉽게 접근하기 좋은 약물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시 주사옥이라고 이제 주사옥. 일컬어진 장소가 있었는데 네. 그 주사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민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도 그 주사옥에 가서 몰핀 주사를 진통제 역할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서울 시내에만 주사옥이 한 100여 곳 정도 있었다라고 그럼 하거든요. 거의 지금 뭐 네. 주유소만큼 그런 곳을 그렇죠. 네. 그런 곳을 다니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되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퍼졌는데 나쁜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네요. 그렇죠. 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나라들은 시작했을 때부터 마약이 없었잖아요. 멕시코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벼졌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제 감정기만 없었더라면 그렇죠. 기계 스토리가 확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일 텐데 여전히. 그렇죠. 미리 부작용을 알고 수입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더 아깝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후에도 좀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몰핀 중독자를 자기 몸에 주사를 지르는 귀신이라고 해서 줄여서 자신귀라고 이제 불렸다라고 해요. 그 자신귀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자신귀 굴이 대한민국의 서울 서소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점점 중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들이 모여드는 마약 소울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요. 자, 여기에 정말 일본의 만행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마약을 은근슬쩍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1930년 4월에 조선총독부가 네. 모르핀 중독자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 모르핀 중독됐어요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무제한으로 모르핀을 공급해도 되고 환자는 더 싼 가격의 치료 목적으로 모르핀을 맞게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라고 부추긴 거죠. 아니 저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몰핀 중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맞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호기심 때문에도 가서 나 몰핀 중독자예요. 그쵸. 싸게 살게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려고 하기도. 야, 진짜 근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을 했냐면은 그 1933년에 그러니까 지금 평안도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만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아빠가 29살, 딸내미는 12살이었어요. 12살. 아빠도 몰핀 중독, 29살짜리. 12살짜리 딸도 몰핀 중독.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빠라고 하면은 딸 치료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도 지금 몰핀쟁이가 됐기 때문에 뭐 했냐면 이 딸을 식당에 판 거예요, 그걸. 자기 주사 맞으려고 딸을 판 거예요, 그걸. 주사값이 70원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딸도 몰핀 중독이잖아요, 12살짜리가. 이 딸도 주사를 맞기 위해 가지고 식당을 도망 나왔다라는 기록이 당시 신문 기사로 났었어요, 이게. 와. 너무 최악인데 사실 도박하고 진짜 마약이 빠지면은 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 바탕 나와. 가족을 팔고. 아 진짜 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야, 오늘 이 녹화는 굉장히 얘기할수록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약이 우리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보고 손 놓고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동력의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전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기 수용소를 이제 설치를 하고 아편 중독 환자를 관리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긴 합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재배하게 하고 그걸 퍼뜨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옆집에 불 지르고 자기 집에 옮겨 붙을까 봐 가서 바가지로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30년대에 한 신문사에서는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안티모힌이라고 안티모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안티모르핀이란 뜻의 이제 약 광고가 실렸는데요. 진짜요. 저기 뭐 아편 중독자 같은 사람이 누워 있고 누가 치료를 해주고 있는. 제목의 그 카피를 보게 되면은 해독 약의 세계적 발견. 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자기들이 중독시켜놓고 자기들이 해독제 팔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중독됐잖아요. 해독제 살 돈 있으면은 진짜 다시 마약을 살 것 같은. 맞아. 이 소리 있네 이러면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이런 광고가 다수 실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런 약이 있으면 이건 노벨 의학상감 아닌가요? 근데 아마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안치모인이 도대체 뭔가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아지진 않더라고요. 그 당시 몰핀이 뭔지도 거의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뭐 날록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약이 있지만요. 아마 저 때는 그냥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약이 아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 지금도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뭐 갈망을 좀 줄이거나 뭐 독성을 낮추거나 뭐 그런 약들인데 아직까지 뭐 완전한 약은 없다고 봐야죠. 해독제가 아니라 주로 디톡시케이션이라 그래서 상당 기간 입원 상태에서 마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건강한 이제 생체 리듬, 생체 내에서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그 사이 약간의 약의 그 투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의 약으로 갑자기 중독이 치료된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고 행동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 결국에는 국가가 이제 양산을 시켜놓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개인한테 돌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주체가 돼버린 결과를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약 사 먹어라. 그렇죠. 이 약도 사 먹어라. 예,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이고요. 예. 제약회사는 또 그거를 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고요. 대단하다. 결국 이제 대단해. 제약회사만 돈을 벌게 되는 결과를 또 낳게 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일제강점기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거기에 현대사에 일제강점기가 딱 걸려 있어요. 모든 잘못된 단추의 시작. 예, 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시다시피 양귀비가 아주 그 뿌리가 질긴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진짜 질긴 식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질긴 뿌리가 어디선가 우리를 여전히 좀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얼른 그 뿌리째 뽑아내서 다른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심고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이혜국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다른 역사 전문가 선생님들과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설록화를 함께 보시죠. 오, 이거 되게 특이하다. 가스구. 가세 가운 가운이. 네. 그 넥타이도 하셨어요. 매칭이 안 되는데. 시대를 알 수가 없죠. 예, 네. 그렇죠. 양귀비 꽃. 아 양귀비입니까 저게? 네, 양귀비. 약간 튤립처럼. 근데 원래 빨간가요?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가 과거엔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비약으로 쓰였던 겁니다. 오 섬뜩하다. 와. 좀 전까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아편이 죽음을 부르는 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가정상비약 그러면 가정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인류가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최초의 진통제였고요. 잘 희석해서 소량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좋은 약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6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가 이제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러면 실제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의 일부를 아주 소량을 약으로 먹이기도 했었고요. 신기하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아편과 정부에서 단속하는 강력한 마약 단속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 예. 야, 이게 또 이 아편. 근데 언제부터 이 아편이라는 게 약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쓴 겁니까? 1610년 쓰인 조선시대의 최고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아편의 효능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지를 귀신같이 치료한다. 폐를 수렴하고 기침하며 숨이 찬 것을 멎게 한다. 근데 이런 정보까지 있으면 조선시대 만약에 살았으면은 저도 의심 없이 그냥 양귀비를 찾았을 것 같은데. 다 썼을 것 같은데? 세종대왕도 이 양귀비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네네. 그 양귀비 열매 껍질을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한다. 그 키우는 지역은 충청도와 강원도다라고 재배 지역까지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만약 정말 마약이라고 하면 세종이 단속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더불어서 이 위험성을 말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아,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가 뭐죠? 이제 독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질이 급하다는 말은 약효가 매우 빠르고 소량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자주 오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되게 돈이 많고 고위 관료에다가 시간이 많은 이제 하도 할 짓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 굉장히 아픈 사람. 그렇지, 고통이 좀 심한 사람. 많이 다치시거나. 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환자들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부 이제 돈을 벌고자 했던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도 한 몫을 했다라는 거고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었네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아편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게다가 일제 지원을 받아서 몰핀 약을 생산하기 시작한 또 일부 제약사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몰핀을 불법으로 수입을 해서 불법으로 유통시킨 그런 밀매업자들. 이들이 만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 아편 중독 문제가 한없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 시절에는요, 이 몰핀이나 이 아편의 중독성에 정말 무지한 의사라고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중독이 왜 생기고 이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맞아, 그 80년대 이후에 레이건이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죠. 선포하고. We want to ensure that the public is protected and the treatment is available to substance abusers and the chemically dependent. 그 시기 전까지는 의사들도 잘 알지 못했고 환자들이 찾으니까 이 약을 주기 시작하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많이 무분별하게 이제 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데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설록화가 이해가 됩니다. 왜 저걸로 준비하셨는지. 네. 진짜로 서양에서도 아편 효과에 약간 총약인 줄 알고 계속 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까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돈 벌었구나 그걸로. 1849년에 마법처럼 아이를 채우는 진정 시럽이라고 등장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сез었냐면 그 애기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자고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모르핀. 와. 모르핀인 거죠. 그럼 그 영유아들을 마약 중독이 된 거네요, 그 약으로. 이게 사실 아주 유명한 약인데요. 사실 간호사였던 윈슬로 부인이 만든 건데요.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의 이 아리에 좋은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다. 연간 판매량이 150만 명까지였다고 하고요. 150. 그러니까 진통 진정에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도 이제 이 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약을 먹고 잠든 게 아니라 몰핀에 취해서 사실은 잠든 거였고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무려 60년간 지속되다가 1911년 미국 의학협회가 진정 시럽을 영유아 사망 원인으로 꼽으며 판매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게 시럽이 나온 지 60년이 지나서 중단됐다는 건 60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아기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도 못 먹어서 그냥 다른 이유로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60년 동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한 건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진짜 다 몰랐을까? 이게 위험하다는 걸. 의사는 알지 않았을까? 의사는 그쵸. 뭔가 중독 증상을 봤을 실험을 텐데. 했지 않았을까? 몰핀 계열의 약들이 중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관리하고 허락하고 쓰게 만드는 거는 이제 만드는 제약회사들 그리고 그거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정부였을 텐데 1960년대 메사돈 파동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메사돈? 예. 사실 메사돈이 지금이야 뭐
대체 치료제로도 쓰지만 이게 독일군이 몰핀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한 거였거든요. 한 20개 정도 되게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비타민 제제, 뭐 진통제, 해열제 이런 데다가 막 불법적으로 섞어버립니다. 그것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정부의 묵인이 있었고 나중에 이게 발각되었을 때 알고 봤더니 뭐 보사부의 약을 담당하는 사람, 뭐 도청의 담당자, 여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뒷돈을 받고 좀 묵인을 해준 사건이 있었다. 근데 메사돈 같은 경우에 당시에 누가 이걸 주로 복용을 했냐면 흑산도와 무안군 주민 30%가 이제 메사돈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 봐봐요. 30%가 중독이 됐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배를 한번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기잡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어업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뭐 근육도 아프니까 뭐 이거 먹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드셨겠죠.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중독이 되셨다고 하죠.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중독자가 된 사람이 당국 추산으로 한 3만 명, 전문가 추정으로 한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이 국가가 허가해 준 그렇죠. 영양제를 먹고. 그렇지. 네. 근데 이 약이라는 게 사람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결국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뭐 이런 건데